저는 제 강의 한 5년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종교나 철학 연구해가지고 제가 아주 자명한 것만 추리려고 노력했고 그 자명한 거를 그동안 공부를 그렇게 했고요. 자명한 거를 제가 알아낸 자명한 거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까발려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거의 일주일에 막 거의 격일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지금 2,000개 이상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교 철학에 어떤 의문 나는 거는 다 푸실 수 있게 해놨어요. 제 양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꽤 기본은 다 해놨어요.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게. 그런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 뭐냐? 어떤 분들이 이제 너 말로만 떠들었지 양심운동 뭐 한 거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다 말로 떠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말 듣고 움직이시지 뭐 그분들 사생활 아시나요? 모르죠. 다 말로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 저도 제 선생님 봉호 선생님 뵙고 사실 말만 들었지 그분이 뭐 신통 얘기를 해도 신통한 거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로 판단해요. 다만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나 믿을 사람인가? 즉 상대방의 양심 수준을 읽어가면서 그 말을 듣는 거죠. 사실 말 안에 많은 게 전달돼요. 자기는 사기 잘 쳤다고 멋지게 말했다고 한 말도 상대방 거기서 이 사람은 가식이네 믿을 사람이 아니네 다 읽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 그 말을 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읽어냅니다. 이게 해본 소리인지 안 해본 소리인지 뻥치는 건지 지금 이렇게 숨기는 말인지 다 읽어내요. 욕심에 빠져서 합리화하고 있는지 둘러대고 있는지 모면하려고 그냥 막 둘러대는지 아니면 자명하게 해보고 하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느낌을. 이게 뭐 실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말로 판단해요. 대부분.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면 몸짓도 보고 다 하지만 그래서 말만 보는 건 아니지만 직접 만나면 그 행동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우리가 매체로만 접할 경우에는 정말 표정이나 말 통해서밖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의중을 못 읽어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 남들의 그 말만 듣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더라 그 사람의 빠가 하는 말인지 안티가 하는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는 사실 말로 판단해요. 그래서 말이 자명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살도에서는. 군자도에서는 말이 자명해야 돼요. 신언서판, 선비를 판단할 때 몸가짐은 옆에서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몸가짐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대선 전국인데 대선에서 뽑을 때 지금 대선 주자들 그 몸가짐 직접 보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신언서판 중에 언을 보죠. 말. 그러니까 자꾸 토론을 붙이잖아요. 말하는 걸 보고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냥 말재주가 좋은 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할 때 그 사람이 영성 수준이 드러나 버려요. 말할 때. 말하는 것만 봐도요. 말이 자명하고 조리 있으면 인의예지 중에 지혜가 안에 꽉 차 있는 거고요. 말할 때 남을 배려해서 말하는 걸 보면 사랑이 꽉 차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남한테 해야 되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안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마음에 정의로움이 꽉 차 있다는 게 알고 같은 말도 겸손하게 할 때 무례하지 않다. 예절을 갖췄다는 걸 알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말하면 손해볼 판인데도 불어 말하는 걸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정의로움도 보지만 성실함도 봐요. 저 사람은 양심을 실천하는데 성실하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쉽게. 말하는 거 보고 우리가 상대방 인의예지를 읽어내요. 여기에 물론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웬만큼 읽어내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제 그 실수가 줄어들죠. 양심 전문가, 영성 전문가는 그 실수를 더 줄일 수 있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신언서판 중에 신언, 서는 글이에요. 글은요, 글로 써는 말이죠. 이게 결국 말이에요. 그 글을 보고 자명하고 조리 있는지 남을 배려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냅니다. 판은요, 결국 몸가짐, 말, 글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판단력을 바로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몸가짐, 말, 글을 통해서 읽어내지. 그렇죠. 그래서 신언서판이라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읽어낼 수 있는 통로는 사실 말이고
몸가짐은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나 말이고. 여러분 지금 공자님한테 감동하죠. 공자님. 뭘로요? 사실 말이죠. 말이 글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공자님의 판단력, 영성 수준을 보는 거예요. 야, 이런 말을 하실 정도면 정말 어떤 삶을 사셨겠다 유추하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면 공자님이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찜찜함은 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판단할 땐 반드시 찜찜함은 남아요. 하지만 말밖에 우리가 그 사람의 정보를 캘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고대에도 말이 중요해요. 정치는 말에서 결정난다. 이런 게 맹자에 나와요. 왜냐? 예전 같으면 더더구나 왕을 볼 수도 없죠. 그러면 왕이 백성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일이 드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의 말 한마디가 결국 백성한테 그 엄청난 권력의 힘을 가지고 펼쳐지죠. 그 정책이. 그래서 백성 삶을 좌지우지해요. 왕의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걸 계속 이 군자들이 하는 이유가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살해당할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말을 들으면 대충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물론 정보가 더 있으면 좋죠. 글도 보고 말도 보고 몸가짐도 보면 제일 좋죠. 그 안에 담긴 판단을 읽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니까요, 우주에.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에 드러낸 그 작용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읽어내는 거죠. 저 사람의 영적 수준, 양심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대선 이런 그 토론 엄청 보시죠? 그럴 때 토론을 볼 때 여러분 뭘 보시나요, 지금? 신원 서판 중에. 그러면 토론할 때 표정 보죠. 몸가짐 말하는데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 보이면 좀 이상하죠. 여유로워 보이는 게 이왕이면 좋죠. 인상도 더 후덕해 보이는 게 좋고. 여러분이 이렇게 또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 찍고 그렇게 덤비면 최대한 가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종합해야 된다. 표정만 봐서 모르고, 근데 표정에서 뭔가 정보는 와요. 저 사람에 대한 저 내면. 흔들리고 있다, 가장하고 있다까지도 사실 올 수도 있어요. 예리하게 보시면. 그 다음에 토론을 붙이는 걸 일단 말싸움 해보라는 거죠. 말을 보겠다는 거. 근데 말이 조리가 있어야 되지만 말에 이니지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엉뚱한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토론 붙여놓고요. 사실은 정보를 여러분이 못 취하고 계신 거예요. 토론 딱 붙으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토론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말싸움으로 이기는 거 포인트가 아니고, 요즘 그 대선 주자들 토론 붙을 때 공약 가지고 이제 막 싸우죠. 공약을요, 상대방이 더 정확히 알고 있다, 잘 모르더라, 그것만 보셔도 안 돼요.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부분적 자명함이에요. 뭘 보셔야 되냐면 영성을 보셔야 돼요. 특히 대통령은 영성을 보셔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은 실무가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실무가들을 경영하는 자리지, 부리는 자리지.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특히나 그 사람은 이니에지가, 즉 양심에 있어서 전문가인가, 양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경영이 되거든요. 리더 그릇이에요. 우리가 리더들을 보고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그릇이 크네 작네한데 그 그릇이요, 포용력으로 단순히 생각하시는데 포용력이 아니고 단순한 막 깡패도 포용해주고 막 다 포용해주면 그 그릇이 큰 것 같지만 이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그릇이죠, 애초에. 우리가 말하는 그릇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성 수준이에요. 근데 영성 수준을 체크할 길은요, 육바라밀, 이니에지 신을 분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정의롭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자명할 수 있는 거, 더 많이 성실할 수 있는 거,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의 이제 크기죠.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게 그 사람 크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대통령 자리, 예전에 같으면 지금 오늘 다룰 내용에서는 천자 자리, 그릇이 겁나 커야 돼요. 왜냐? 이 그릇이 작으면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노자가 리더는 통나무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장관들은 뭐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처럼 다양한 그릇이 나와요. 지금 벌써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우주의 근원 자리에서는 천지인이 없는데, 우주가 이제 딱 개벽하고 나니까 둥그란 것은 하늘, 네모난 건 땅, 세모난 건 사람이 되듯이 사람이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땅이 하늘이 될 수는 없어요. 한번 쪼개지면 그 모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릇이 쪼개진다는 거는 각자 자기 영역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영역,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통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가공되지 않고 이 오염되지 않은 도의 본체. 이게 유교에서는 양심입니다. 순수한 양심짜리. 그래서 리더는 양심 전문가여야 돼요. 그래야 이 리더의 그릇이 그리고 커야 네모난 그릇도 세모난 그릇도 동그란 그릇도 다 포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작으면 동그란 거랑 충돌하고 네모난 거랑 충돌하고 세모난 거랑 충돌 못 써요. 이게 동양의 또 대통령관이죠. 리더관이죠. 천자관이죠.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관이고 천자관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원서판을 가지고 여러분 토론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보시려면요. 이 사람이 단순히 양심 그러면 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양심 경영, 노자는 이것도 색이 좋지 않은데 안 진한데 네. 파란색을 안 쓰고 있습니다. 양심 경영, 이게 노자는 무위 경영 그랬죠. 노자는 욕심을 유위라고 불렀어요. 꼼수 부리는 거, 꼼수 안 부리는 거. 그래서 무위는 당연히 양심 경영이죠. 같은 말이에요. 공자님이 노자 제자기 때문에 노자란 분의 제자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노자랑 논어가 똑같았잖아요. 임금은 하는 게 없어야 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실무가랑 경쟁할 필요가 없다. 실무가들을 껴안아서 양심적으로 그 실무가들이 남을 위해서 홍익인간할 수 있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인도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노자의 그 무위 경영이었고 유가의 덕치 아니면 왕도 경영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신원서판을 볼 때 그 말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정책을 얼마나 꿰고 있느냐를 보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그 어느 한 분야에서 다루는 그 모습에서 이미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저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하는지 그 분야 사람들을 그리고 이 국민들한테 꼭 그 분야만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왜곡시키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정의로운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판단을 할 때 자명한 판단을 내리는지 아니면 판단에 근거도 없는데 그냥 자기 편 말만 듣고 남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우기는지 그런 거 보시면 이미지가 다 보여요.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대요. 남이 근거를 대는데도.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도 부족한 거예요. 남의 마음을 못 읽어내니까. 그런 분은 국민의 마음도 나중에 못 읽어내요. 이렇게 판단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 신언에서 판을 읽어낼 수 있어요. 판단력을.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국민들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꿰고 있네 아니네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아니면 공약이 훌륭하네 아니네. 즉 말이 세네. 말이 별로 뭐 없네. 말이 더 치밀하네. 이거 가지고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거는요. 중요합니다만 부수적이란 걸 갖다 댔을 때 부수적이에요. 뭐보다 부수적이냐? 그 사람 말에서 우리가 읽어지는 그 사람의 판단력 수준. 그게 영성 수준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요. 거기 계신 분들 정도면은 제 머리가 못 따라가요. 그분들은요. 암기의 달인들이에요. 사시 몇 개씩 사시를 몇 개씩 할 필요는 없죠. 뭐 고시를 몇 개씩 패스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저는 그런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존경스러워요. 막 보면 사진 찍듯이 외우는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공약 달달 외워서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100% 당해요. 딱 이러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그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갖다 읽는 사람 따로 있고 공약을 얼마나 소화했는지를 보면 또 그 사람의 판단 수준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못 읽어내시고 말 좋네. 내가 듣던 말 해주네. 그럼 끝나요. 그럼 상대방도 알고 상대방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게임이 끝나요. 영성 수준이 높고 양심 경영을 잘할 사람으로 판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되게 문제 있죠. 이게 우리 지금 하는 얘기랑 다 연결됩니다. 동양 고대의 리더관이라는 건요. 양심 경영 전문가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특정 분야를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근데 리더 자리에서는요. 특정 분야랑 싸울 필요가 없고
이 각부의 장관들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구슬려서 양심적으로 일하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놀라운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왕도경영, 무의경영의 핵심이라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분들 토론하는 중에 어느 대선 주자가 더 많은 훌륭한 공약을 얘기하고 더 많이 그 공약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꿰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지금 대선 주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현장에 있는 실무가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콧웃음 칩니다. 실정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빤하지 않아요? 그 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외워야 될 판이에요. 외워서 하고 있다고요. 현장 상황 가본 적도 없고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본연의 이 양심 경영자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거면요, 뭘 잘하면 될까요? 신원서 판을 써서 뭔 짓을 하면 될까요, 리더가? 장관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장관들이 양심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뽑는 게 아니고 뭘 봐요? 얼마나 꿰고 있는. 그날 저녁에 술 안 드시고 더 많이 외운 사람이 더 많이 떠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쌀값 얼마예요, 지금? 그분은 어제 확인해 보신 분이죠. 즉 어제 쌀값 확인해 보신 분이 어제 쌀값 못 확인해 보신 분을 헐 뜯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저분이 민생을 챙기네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이 잘못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혹되지 마시라고. 이게 다 선문답에 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쇼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영성 수준이 높은 리더를 골라내시려면요, 지금 어차피 실무가 앞에 가면 다 그 양반들 하는 말은요, 다 그냥 허황된 얘기들이에요. 실무가들이 당장 제가 인문학, 저는 전문가죠. 인문학 분야에서 인문학 정책들이나 이런 공약들 읽어보시면 들어보면요, 허황된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정책도요, 허황된 짓이에요. 몇백억을 왜 거기다 뿌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맡겼으면 제가 돈 빼기면 제 유튜브 다 해서 쓰시라고요. 온 국민 쓸 걸 도와드려요. 돈 빽도 사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부수적인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돈 빼기면 충분히 제 유튜브 다 갖다 쓰시면 되는데, 나라에서. 그러라고 제가 무료로 뿌려놓은 거고. 저 군부대에서요, 장교들 인터넷 하는데 군내 쓰는 인터넷에서 제 그 강의 인성교육 그 재료로 쓰고 싶다. 군인들이 6명씩 찾아오고 그랬어요, 저희 학당에. 보면 저희는 저희가 무료로 쓰라고 해놨잖아요. 그냥 쓰세요. 그런 거 가지고 전혀,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쓰시라고. 그러라고 오픈해놨잖아요. 노트는 저희가 판매하는 게, 저희도 이제 그 제작비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받아서 프린트해서 쓰실 수 있게 다 오픈해놨잖아요. 각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 양심 6원칙만 지키시면요, 누구나 양심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작업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듣고 이렇게 신원서판 가지고 양심 경영의 전문성을 판단한다 하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정확히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가지고 지금 만약 대선 주자들이 뭐라고 인성교육을 이렇게 해서 바로잡겠다 들으면 제가 어쩌겠어요. 또 돈 나가겠구나. 또 엄한 돈, 우리 세금 엄청 쓰시겠구나, 엄한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 그 정책이 진짜로 자명한 건지 여러분이 검증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말이 현란하다고 속으시면 신원서판을 제대로 판단하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상대방 비방할 때 이 사람이 양심적인지, 또 상대방으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양심적인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대통령이니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꿰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많이 꿰고 있으면요, 실무가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을 원해요? 여러분 하는 일을 다 꼬치꼬치 자기식으로 이미 판단 다 해놓은 사장님을 원해요? 공약집까지 딱 만들어서 들어온 사장님을 원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의견 들으면서 자명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장님을 원해요?
당연히 후자죠. 전자는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체득한 걸 모르시는데 이미 공약집을 써갖고 오셨죠. 어쩌겠어요? 난 공약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겠죠. 현장 상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이렇게 하라고. 난 이렇게 다 얘기해놨고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분 원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분을 원하세요? 모른다라고 다가와서 여러분 의견을 들으면서 자명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분을 원하세요. 이게 되게 자명한 건데도요, 또 속는다고요, 여러분. 토론에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그걸 봐요. 상대방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격할 때 이 눈 뒤집혀서 공격하는지, 국민 생각해서 진짜 국민위에서 상대방을 지적하는지, 자기 당선되겠다고 음해하는지, 이거 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놓친다니까요. 거기 금방 놓치고 또 이 뼈다귀에 빠져요. 걔가 막 본질에 집중하다가 뼈다귀 던지면 그냥 따라갑니다. 고양이가 절대 흔들리지 말자 하다가도 뭐 이렇게 흔들면 바로 뛰어가죠. 똑같다니까요. 그게 예전 선사들이 뼈다귀를 쫓지 마라, 이게 그거예요. 화두 막 선문답 던지고 할 때 말단에 탁 빠진다니까요. 본질을 놓치고. 선문답 푸는 법은 본질만 보는 거예요. 말단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 말장난하고 자기 뽑아달라고 온갖 개인기를 다 뽐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딱 영성 수준만 보고 계셔야 돼요. 왜? 그분만이 이 각부 장관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을, 현장 실무가들을 활용해서 국민한테 이로운 결론을 냅니다. 안 그러면 절대 자기한테 이로운 결론을 내지 국민한테 이로운 결론 내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요. 그거 다 다시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왜 선거 때 몇백억씩 쓰겠어요? 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선거에 돈 드는 구조로 가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뽑아가는 걸 뭐라고 하면 몰랐다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 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돈 그럼 어떻게 회수하게요? 그분들이 다 자선사업가들이 아닌데, 보아하니 보살도 아니고. 그럼 그분들은 훨씬 이득이 나니까 한 거예요.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만 가면 상대방이 성인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왜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몸가짐, 말, 그리고 글을 볼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영성 수준, 판단의 수준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예전 어른들은.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우리 어차피 여러분들 또 선거도 하셔야 되니까 이 고전에서 실용적인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대선 주자들의 토론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고전에서 뽑아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고전에서는 절대 이 왕을 장관들과 분리해서 무의경영, 양심경영의 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의. 자, 장관들은 분명히 하는 일이 보여요. 즉, 농사를 맡은 분은 농림부를 맡은 분은 농림 쪽에, 또 축산을 맡은 분은 축산 쪽에, 공업을 맡은 분은 공업 쪽에, 또 상업을 맡은 분은 상업 쪽에,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리더는요, 상업을 맡은 장관이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야 리더입니다. 공업을 맡은 분이 양심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도와야 돼요. 축산도, 농수산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왕의 역할이 분명하죠. 이 사람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여도 돼요. 다만 왕일 때만큼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요. 전체 각 부서 장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홍익인간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감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대가 하는 일이 단순한 상업이 아니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아주 그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만 항상 주장하면 돼요? 사실은 홍익인간만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홍익인간 전문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홍익인간만 주장하면 상업을 맡은 장관도 이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에 맞춰서 자기 역할의 의미를 알겠죠. 기업에서 리더가 하는 역할도 이겁니다. CEO가 하는 역할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미션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이게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요. 그러면 직원들도, 그 일하는 그 담당자들도, 관료들도 어때요?
신나서 하는 거죠. 내 일의 의미를 아니까.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곳에서도 내가 이게 진짜 남의 머리나 자르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내가 오늘 이 사람의 하루를 내가 결정한다. 홍익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머리 모양이죠. 머리 잘못 자르면 끝나요. 집에서 못 나와요. 이 사람의 사회생활은 끝납니다. 우울증 와요. 이제 충격이죠. 어쩌다 하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해되시죠? 자, 이 홍익인간의 큰 이념 하에서 내 업무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머리 자를 때마다 한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해 못하면, 이걸 이해 못하고 이 말단만 붙잡고 있으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죠. 오늘 또 머리 몇 개를 더 잘라야 되나. 자, 이게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이 역할을요, 기업에서 리더가 해주는 거예요. 리더가 해주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은, 저 말단 직원까지 너가 하는 일은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류를 위해 넌 어떤 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 그 속에서 너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비전은 상당히 커야 돼요. 그래야, 왜냐? 특히 나라인 경우에는 온 국민이 비전으로 삼을 만한 걸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산업공상의 모든 그 각 관료부터 이 농공상의 모든 존재들이 농축, 수산, 상인, 공인, 그리고 이제 관료들까지 산업공상 모두가 자기 역할에 만족하고 안분지족을 하게 됩니다. 의미를 아니까. 근데 의미를 모를 때는 만족이 없어요. 요거 하는 사람은 자꾸 이쪽 봐요. 저게도 돈이 되는데. 요거 하는 사람은 자꾸 이쪽 봐요.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왜? 자기 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남이 당장 현상적으로 돈을 더 잘 번다든가 현상적으로 그게 더 각광받는 직업 같으면 흔들립니다.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 건 그 사회의 문화가 건강하지 않다. 그 기업 문화가 건강하지 않다. 만약에 기업으로 치면요, 각자 자기 맡은 자리가 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인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한다는 거 아니까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겠죠. 그런데 목적이 없다면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 월급 얼마 받는가가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이 일을 할지 말지도 다 결정해요. 그게. 이제 이익만 따지게 되는 거죠. 욕심의 추구에 한번 발을 디디게 되면요, 양심을 놔버리게 되면 우리 행복은 이제 탐진치의 굴레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만 이제 충족된다고 착각하게 된다. 남보다 더 많은 걸 얻고 내 욕망을 성취했을 때만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양심 안에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만족하게 되면 내 욕심도 다 있지만 양심 안에서 오는 이 뿌듯한 만족감이 내 욕심을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안분지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들이 그 장자에도 나오지만 특히 물고기로 예를 들어주죠. 모든 존재들이 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를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하나가 되듯이 서로 다른 물고기니까 욕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물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바다죠. 바다 안에 물고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도 안에서만 하나가 된다. 그 도가 양심이에요. 홍익인간이에요. 이 도 안에서만 우리는 자기 역할이 이 안에서 의미가 지어질 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요, 욕심으로 우리 가야 될 비전을 제시했을 때는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이 홍익인간이 아니라 각자도생이 만약에 비전이면요, 옆 사람 밟아야 돼요. 기회가 됐을 때. 뒤통수를 쳐야 돼요. 그럼 자기 일에는 만족하겠습니까? 못해요. 이 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만 집중하죠. 그런데 양심적인 비전이 제시되면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했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했고 겸손했고 양심에 성실했고 얼마나 자명한 정보에 근거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가 중요해져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돼요. 반대로 이걸 던져버리고 나면 탐진치가 기준에서 얼마나 많은 욕망을 내가 성취했는가가 기준이 되고 내가 아무리 내 걸 성취해도 남이 더 성취했다 그러면 그거는 끙끙 앓을 일이 돼요. 남하고 또 비교해야 되니까. 자, 이게 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방식은 그 탐진치로 국민들을 압박해가는 거는 다스리는 건 동양에서 패도라고 합니다. 패도. 패자에. 뭔가 다스려지긴 한데 욕심을 활용해서 다스리고 있어서 패도라 그래요. 그리고 리더들도 자기 욕심 성취가 제일 더 중요한 어떤 목표가 돼요. 그런데 왕도는요, 리더가 양심 경영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요. 왜?
이 회사에서 작은 말단의 일을 맡았더라도 홍익인간을 구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각자 다 주인이에요. 그 기업의, 그 조직의,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내가 없으면 홍익인간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전혀 다르죠. 이게 왕도 정치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오늘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글 내용이 왕도와 패도의 이야기입니다. 왕도일 경우 어떻게 결이 다른가, 패도랑.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왕양명 선생이 주장하는 게 지난 시간 내용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온전히 발현되면 끝나요. 그런데 이 양심을 가로막는 게 에고, 이기적 에고. 한자로 뭐였죠? 사심과 그리고 무력. 그 에고가 갖고 있는 탐욕, 탐진치의 마음, 탐욕. 무력이 탐진치죠. 펼쳐놓으면 탐진치인데 아무튼 무력. 이게 결국 이런 어떤 가림.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랬죠? 발본색원 해야 될 걸 이 두 개로 제시했죠. 2페이지 위에 가보세요. 다만 이 양심에 있어서는 모든 존재들이 다 똑같았는데 2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다만 내가 있다는, 남하고 다른,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있다는 건요, 남하고 나를 분명히 구별하는, 남하고 나를 차별하는 그 에고, 이기적 에고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에고가 있다고 죄는 아닙니다. 에고가 이니지를 펼칠 때는 그거는 이 군자의 에고가 되는데, 소인의 에고인 경우에는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있는 줄 아는 그 에고가 되고요. 이 에고와 무력 집회, 무력의 가림, 무력이 이 양심을 가려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있다는 사사로움으로 끊어지고 양심이 나가다가 이기적 에고를 만나면 끊어져요. 단절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력을 만나면 가려버려요. 양심을. 요 두 가지가 원흉이다. 불교에서 탐진치가 원흉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왕양면 선생은 이기적 에고와 그 에고의 작용으로서 무력이 모든 걸 망친다. 발본색원, 이게 만악의 뿌리다 이겁니다. 이게 만악의 뿌리니까 보세요. 요 뿌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가 요 뿌리가 있다가 밖으로 마음이 나갈 때 이 말단에서 다 망쳐버리는 거죠. 뿌리를 캐지 않으면, 요 두 개를 캐지 않으면 양심이 밖으로 나갈 때 다 차단당한다. 그래서 발본색원론입니다. 이 글이 제목이 발본색원론. 뿌리를 뽑아버리고 색원, 이게 모든 이 나쁜 것들의 근원이 되는 존재니까 근원을 막아버려라. 발본색원은 그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뭐 지난 시간 핵심은 다 들어갔고요. 지금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 핵심은 뭐라고요? 사람 마음은 이 에고와 무력 때문에 위태롭고 이 양심은 미약하니 미미하니 이 양심을 잘 살려서 에고를 극복해버리고 이 가림을 걷어내고 무력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원래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대로만 살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 작용에만 안 빠지면 우리는 이 양심, 미미한 양심을 현저하게 밝혀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항상 양심 51%, 제가 주장하는 양심이 우리 내면에서 51%만 자리 잡으면, 즉 주도권만 잡으면, 헤게모니를 잡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니까 찜찜한 부분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이. 내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쁜 결정하면 저도 같이 말려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양심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 자명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순임금의 가르침이었어요.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발본색원에 대한 고대 성인들의 가르침의 제일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륜이었다. 오륜. 부모 자식 간에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에고와 무력대로 하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되죠. 그게 특징이 뭐죠? 결국 사랑하지 않게 돼요, 서로. 그래서 부자 유친, 부모 자식 간에 양심이 있으면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인간관계상에서 구체적으로 예의를 들어주는 거예요. 양심 갖고 있는 사람 둘이 만나면 부모는 자식 마음 헤아려 줄 거고 자식은 부모 마음 헤아려 줄 테니까 둘이 사랑할 거다. 부자 유친. 또 장유유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린 사람 둘이 만났을 때 서로 양심이 있으면, 이건 쌍방이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양심으로 대할 때 서로 예절 지키고 서로 겸손할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절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부자유치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에는 친애함, 사랑이 도리다.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는 예절이 도리다. 그러면 서로 예절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곡시켜서 해석해서 장유유서인데 장은 빠지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는 어린이가 예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으니까 서로 예절 지켜라.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 분별력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죠? 부무유신 친구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말은 서로 지켜줘라.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는 부모 자식하고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냥 사랑하면 돼요. 부모가 아무리 내가 볼 때 그 못된 사람이라도 사랑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군신 간에는요, 임금과 신하 간에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건 임금도 신하한테 정의롭게 대해야 되고 신하도 임금한테 정의롭게 대해야 되니까 불의에 정의롭지 못한 명령을 받으면 신하가 하면 안 돼요. 관계가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울면서 어떻게 사정하고 막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하소연하고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과 신하 간에는요, 사직서 내고 떠나야 돼요. 원래. 그걸 안 떠나고 있는 것도 욕심이에요. 보세요. 임금이 지금 정의롭지 못해요. 간언을 해서 상소를, 목숨을 걸고 상소를 하든가 간언을 했는데 안 들으면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 얻을 걸 다 이렇게 또 이득을 보면서 나는 임금한테 충성했다라고 말을 하면 뻥치는 겁니다. 그건 이기적 에고에서 작용한 무력으로 행동해놓고 나는 양심으로 행동했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이 논리로 이게 추적하면요, 가짜 충성, 가짜 효도, 가짜 예절, 가짜 겸손 다 털립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또 속여요. 이걸로. 이해되세요? 지금 또 대선 이 후보 중에 또 누구 리더를 뽑을 때도요, 이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양심이냐 욕심이냐. 그래서 혹시 어쩔 수 없이 난 저 사람을 뽑아야겠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다더라도요, 양심 분석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뽑더라도요, 양심 분석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 문제가 터질 겁니다. 이해되세요? 분명히 터질 거예요. 뭐 또 선거라는 건 여러 사정이 걸린 거니까 양심적인 사람을 못 뽑더라도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예측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당하시면 여러분이 국민이 지혜가 없으신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꼭 마음에 드는 주인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 업체를 고르는 거죠. 나한테 누가 제일 좋은 서비스를 해줄까 하는데 다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업체를 골라야 되는데도 이 업체의 장단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 나중에 당한 뒤에야 그럴 줄 몰랐네 하시면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신 거예요. 그건 원래 그 업체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그 조짐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인, 국민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전도 똑같아요. 예전에도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요. 그래서 국민들이 떠나면요, 1000명이 떠난 걸로 봅니다. 동양에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하늘이 지지하지 않는 걸로 봐요. 국민을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가 하늘의 지지다. 근데 하늘의 지지란 건 결국 양심의 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리더가 함부로 굴면 국민들 마음이 떠나죠. 우리 이번처럼 탄핵하죠. 마음이 떠났죠. 그럼 하늘이 버린 게 되고, 하늘이 버렸다는 거는 양심에 어긋난 짓에 대해서 하늘이 심판한 게 됩니다. 양심이 심판한 게 돼요. 국민을 통해서. 이게 동양 고대 정치 이론이라 어떤 서양의 민주주의 이론보다요, 탄탄한 철학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의 이런 민주주의 이론이요, 논어나 맹자를 통해서 서양 근대 사상가들한테 전해져서 서양 민주주의 이론이 체계화된 거예요. 볼테르나 루소, 로크, 애덤 스미스, 지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기초한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다 논어 맹자 본 사람들이에요. 보고 자기들 철학을 다듬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서양에 논어 맹자 열풍이 한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논어 맹자가 돌아서 다시 온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다 책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 다 있으니까. 볼테르가요, 뿅 가요. 우리는 신에 의존해서만 살았는데 저 중국의 이 철학자들은 공자한테 특히 뿅 가면서 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에 놀래요. 신이 없는데 양심과 이성으로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놀래요.
그리고 중국이 그걸 끝없이 실험해 왔다는 것에 놀래요. 처음엔 그래요. 그러다가 중국의 이 발명품들을 서양이 흡수하죠. 그 다음에 그 화약이나 나침반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제국주의 하면서 중국을 다시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된 거예요. 무기들을. 서양에다가. 서양 사람들은 그걸 중국처럼 안 활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집어먹는 제국주의의 무기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 무기들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서 흑인들을 대량 납치해서 팔았어요. 사람을 납치. 그래서 자본을 축적해서 서양이 지금 선진국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양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죠. 문화도 훌륭하죠. 근데 그 뿌리에 가면요, 사람 잡아다 팔던 그래서 자본을 남달리 많이 축적했던 다른 나라보다 그 힘에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 힘으로 지금 여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즉 친일파 이런 격이에요. 친일파 집에 돈이 많아서 해방 후에 교육도 잘 받고 여유롭게 자라서 인성도 훌륭한 손주가 나왔어요. 그럼 그 격인 거예요 지금. 좀 아이러니하죠. 저 사람들처럼 살면 돼라고 하기 애매해요. 친일에서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후에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다가 못 배우고 막 해가지고 지금 사회에 못 자리 잡아서 마음이 되게 힘든 상태일 때 저쪽은 그 자본을 가지고 여유롭게 출발해가지고 되게 지금 인심도 좋아졌어요. 여유로우니까. 삶에 큰 구김살이 없이 살다 보니까 착해졌어요 되게. 지금 선진국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인디언 죽이고 다 그래가지고 이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지금 동양인들한테 미개하다고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미개하다고. 좀 뭔가 열받지 않으세요? 열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계속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걸 딱 깨어서 막을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양심의 힘에서 나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우리가 더 멋진 양심의 어떤 표현들을 세계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홍익인간 이념을 우리 민족이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여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해야 그동안에 이 세계사에 꼬인 걸 풀 수가 있어요. 돈 많다고 더 여유롭고 그게 답이냐 이거죠. 그럼 저 사람들처럼 하려면 사람 잡아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선진국처럼 되고 싶으면요, 자본을 어디서 축적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국주의 해가지고 축적했는데요. 다른 나라 집어먹고 해야 돼요. 일본이 그걸 보고 빨리 배운 거예요. 한국을 집어먹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야 됐나요? 뭔가 이상하죠. 이게 힘없는 양심, 힘없는 정의의 서러움입니다. 그래서 그때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힘을 갖추면서 양심을 하실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너네처럼 안 해.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 거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뽑은 것도 그런 설명을 참 잘해줘요. 그래서 결국 예전 성인들이 사람을 가르칠 때 양심 잘하자는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양심만 가르치, 인성교육을 제일 중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면요, 왕도경영의 제일 포인트가 지금 이거 바라시죠? 왕도경영, 양심 경영 전문가인 천자 리더가 나와서 장관들을 양심으로 인도해서 그 장관 밑에 이제 민이 있겠죠. 민. 광범위한 민. 여기는 이제 신하, 신. 여기는 군, 신, 민. 뭐 군, 관, 민 할 때 이렇게 되게 이 세 부류가 있죠. 나눠보면. 그럴 때 군이 신하들을 양심으로 리드하고 또 신하가 백성들을 양심으로 리드해서 결국 군, 신, 민이 함께 다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 지킴이로 거듭나야 왕도경영이에요. 이거 안 되면요. 이 민이 스스로 양심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왕도주의도 아닙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민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복종할 때 지금 이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패도는 뭐가 다를까요? 패도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신하를 곤모술수로 때려잡으면 제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신하가 된 거예요. 그 신하는 자기보다 더 약자인 민을, 주권자이긴 하지만 약자죠. 권력은 민이 다 이양을 했기 때문에 관이 나서서 강력한 권력, 무력으로 백성을 때려잡아서 질서를 만드는 시스템, 이게 패도입니다. 질서는 질서예요. 무질서 상태는 아니에요. 무정부는 아닌데 질서인데 강력한 이
임금과 이 관료들의 힘으로 유지되는 이게 패도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랑 다르죠. 왕도는 양심으로, 패도는 욕심으로.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가장 큰 주제 왕도와 패도.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편지글엔 잘 녹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핵심을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권자로서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되는지도 여기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안 돼요. 저 대선 후보는 게임 전문가야. 게임을 다 알아. 여기 막 감동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과연 게임 업계를 홍익인간을 위해 이끌고 가실 그 역량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국민을 사랑하는가? 끌고 가려면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즉 정보를 지금 다 알고 있지는 않더라도 정보만 들으면 무조건 자명하게 판단하는 스타일인지. 그럼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구사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를 자명하게 꿰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질문 하나에 무너질 논리를 자꾸 세워서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지혜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남하고 소통하는지도 다 드러나요. 남한테 진짜 정의로운 사람인지 염치가 없는 사람인지 바로 드러나요. 말 하나 들어봐도 드러나요. 저 말대로라면 국민이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염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판단력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 이제 우리의 판단 수준이 또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영성이 낮으면 엉뚱한 얘기도 다 먹혀요. 근데 국민들이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얘기들이 안 먹히게 돼요. 제가 홍익학당을 통해 꿈꿔왔던 거는 국민들이 유튜브에 있는 무상으로 도는 정보들을 보고 깨어나서 정치인들이 헛소리 할지라도 딱 깨어서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게 제 홍익학당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왕도 정치를 하고 싶으면요. 이 군관민이 다 깨어나야 돼요. 임금만 깨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임금만 깨어나잖아요. 그럼 패도로 흘러요. 왜? 민은 양심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임금이 하도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게 되죠. 그럼 패도가 돼버려요. 좋은 의도로 해도 패도가 됩니다. 보세요. 리더가 양심 노트를 권하고 싶어요. 양심 노트를 막 쓰라고 압박을 해요. 그럼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양심 노트를 사요. 막 조사까지 어쩔 수 없이 써요. 그럼 이건 패도죠, 이미. 이해되시죠? 아무리 좋은 걸로 해도 패도가 된다고요. 왕도라면 어떤 거예요? 국민이 스스로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자명찜찜의 신호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이런 권력에 복종할 때 그게 권력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양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임금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향해서 정의로워야 된다는 양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 양심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강오륜에 복종한다고 할 때요. 겉으로 보면 상강오륜을 따르는 것 같죠. 들어가 보면 양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금한테 충성하는 사람도 누구한테 사실은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요. 양심은 도망가고 싶지만 지금 임금을 버리면 이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임금을 내가 살려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양심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한테 충성하는 건 충성인데요. 임금한테 지금 잘 보이지 못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거나 지금 잘 보여야 나중에 1등 공신된다. 이런 것 때문에 도왔다. 그러면 그게 충성입니까? 아니죠. 전형적인 이기적 에고의 무력의 작용이죠. 이 정도는 구분하는 법을요. 사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한 6, 7년간 꾸준히 가르치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전문가 돼요. 그런데 이 교육을 못 받아서 지금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교육이 정상화되면서 공교육은 특히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인성교육에만 신경 써주면 돼요. 왜? 요즘 지식이나 이런 건요. 유튜브나 뭐 널렸어요. 좋은 교보제들이 널렸어요. 그래서 쉽게 또 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인성교육만을 학교에서 꼭 책임지고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더라도 그 정보를 보세요. 학교 선생님도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 원리가 다 통용돼요. 그 아이가 각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죠. 동그란 정보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한 정보, 네모난 정보, 세모난 정보를 다 얻었을 때 이 아이가 그걸 홍익인간을 위해서 그 재능과 정보, 그 지식과 기술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누가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공교육이 뭘 해줘야 되는지가 나오죠.
자, 인터넷이나 뭐 앞으로 뭐 인공지능의 많은 그런 뭐 도움을 받더라도, 로봇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런 정보와 기능의 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는 뭘 잡아줘야 돼요? 그 정보, 그 기능을 어떻게 홍익인간을 위해서 인성을 개발해서 활용할지, 이 전체적인 그 사람 전체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이거는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해줘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건지 이걸 가르쳐 줘야 선생님이죠. 단순히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정보만 가르쳐 주면 여러분 그거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미 그 많은 분야의 정보를 우리는 이 컴퓨터에서 얻고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얻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필요하죠? 왜 멘토가 필요하죠? 그 정보들을 너는 삶 속에서 내가 인간이라, 먼저 살아본 인간이라, 그래서 선생 아닙니까? 먼저 살아본 인간이라, 인간은 이렇게 그 정보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인간의 길의 선배니까 이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해되시죠? 인간의 길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필요한 분야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육자나 멘토는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필요합니다. 그건 인공지능이 대체해 줄 수 없어요. AI가 개발되는 만큼 또 이 분야에는요, 더 많은 멘토들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의 이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인간들끼리 할 일이에요. 예전에 인간들이 이 물질 문명이 부족해서 인간이 대신 물질의 일을 대신해 주던 걸 이제 AI가 찾아서 해줄 거예요. 그럼 인간들끼리 진짜 할 수 있는 본연의 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업이 뭐예요?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하고 양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기능을 활용해서 홍익인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런 거는 인간들이 해줘야죠. 살아본 경험으로 얘기해줘야죠. 로봇이 어떻게 얘기해줘요?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잊어라. 내가 살아봤는데 거기서는 딱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미묘한 감각은요, 로봇이 말 못 해줍니다. 왜? 로봇은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인간이 너 자명의 찜찜의 그 감각을 서로 같은 판단 기준, 양심에서 오는 자명 찜찜의 신호를 같이 받아보는 존재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봇이 아니죠. 로봇은 사람들이 근사하게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판단하게 시킬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보조자료고, 최종 결정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은 양심에서 자명할 때, 그 느낌이라는 건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동물도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아는데 인간처럼 알지는 못해요. 인간들처럼 선명하게 아는 거는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소통하면서 지도해 줘야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 우주에 불교에서 보살이 필요한 이유고 유교에서 군자나 선비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뒷사람들한테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요 얘기만 하고 또 5분 쉴게요. 공자님이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했을 때 나는 인간의 길을 공부하는데 이 염증 내지 않았고 실증 내지 않았고 내가 알아낸 인간의 길을 남한테 가르쳐 주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 다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스스로 올바른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남한테 아낌없이 가르쳐 줬어요. 전 세계 4대 성인들 봐보세요. 다 똑같죠. 소크라테스도 그걸 알아냈고 그거를 아고라 광장 가서 무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론 때 변론장에서 내가 돈 받은 적이 없다. 조사해봐라 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나는 그냥 무상으로 다 가르쳐줘. 그게 신의 명령이었다. 예수님 똑같죠.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줬어요. 그게 복음이 됐죠. 부처님. 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 중에 제일 잘 산 사람들하고 뽑아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아주 대단한 기술자들이었나요? 뭐 예수님도 목수였다고 하죠. 근데 목수라서 4대 성이 들어간 건 아니죠. 인간의 길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왕도 정치, 양심 경영이라는 건 뭐죠? 왕도 경영, 양심 경영. 인간의 길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업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면서 자기의 재능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회. 그러는데 억지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서 잘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이게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설로만 내려와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더라. 우리나라도 세종 때 유사했지만 세종 때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때 이 백성들한테까지 이게 퍼지기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구현한 적이 우리가 아는 시대에는 없는 거예요. 역사 시대에는. 과거의 전설로만 내려오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세종 때가 의미가 있는 게요. 결국 그 방향으로 가면 놀라운 성과가 난다는 걸 보여줬어요. 즉 우리가 꼭 완벽한 이런 일이 완벽히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 무리 아닌가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다 양심적이 된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종대에 주목해야 되냐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고 신하들이 양심적이 되고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하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홍익인간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 지상에.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게 건강하다. 우리가 건강정보 보는 게 완벽히 건강해지려고는 아니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매일매일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정치에 있어서는요. 왕도 경영, 양심 경영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금방 우리는 아주 타락한 정치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요. 타락한 난국에 처하게 되니까요. 금방 그렇게 난국에 처합니다. 금방 큰 병 생기듯이 금방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우리가 잠시 양심 경영을 무시하고 등한히 했을 때. 이해되시죠? 잠시 건강을 우리가 방치했을 때. 건강 정보를 꼭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매일 보고 건강 염려증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관리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건강. 나라의 건강은 어떨 때 건강이고 어떨 때 병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개인의 문제, 양심이 중요하다 해서 양심이 발현된 이 사회 똑같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치국의 문제가 똑같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왕陽明이 개인의 양심에서 뿌리를 뽑아라. 탐욕과 애고를 뿌리를 뽑아라 하면서 이게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 다스리던 사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왕도 사회. 그리고 나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게 타락돼 가는 모습을 하나씩 얘기해 준다. 그 타락의 원흉이 뭐였다고요? 개인 마음 안에 있던 애고와 무력. 그래서 애고와 무력을 뿌리 뽑으면 우린 다시 왕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요게 이 편지글의 전체입니다. 미리 제가 소개해 드렸고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살짝 요약해 드렸으니까 5분 쉬고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